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이 SNS에서 힘을 합해 주적 이재명을 막아낼 때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이재명입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 같은 느낌, 그런 이미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주적이죠? 뭐가 주적인 거예요?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구 침략 외계인처럼 막 사악하게 보고 있는데 대선 후보 1위로 이재명을 그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국민의힘이 대안이 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끔한 충고로 궁금해서 물음 질문이었고 가장 유명한 게 아니고 가장 위험하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류지아 위원장님 한동훈 친한 계열을 한동훈과 그냥 정치적 이제 하도 설명을 계속 하려니까 저 설명하면 이렇게 하겠죠. 한동훈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분. 그게 친한계죠. 그렇게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같은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이 최근에 조금 발언들을 보면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을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썼냐면 현재 상태로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하고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SNS에서 지금은 친윤 친한으로 갈라져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해 주적 이재명을 막아낼 때다. 이렇게 썼거든요. 저 친한계 입장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박정원 의원 개인의 입장인 거고 특히 이제 앞에 그 탄핵 지금 상태에서 이제 무죄 선고 이후에 아마 올린 SNS 글이었던 것 같은데 탄핵 인용은 막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해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항소심 무죄 판결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합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대로 가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면 정치적으로 그 위험한 인물을 제압하고 위험한 인물과 대결해서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뤄야 한다 이렇게 가서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박정훈 의원이 하신 말씀도 저는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무슨 친한계 전체의 의견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그건 개인의 의견이죠. 다만 두 번째 친윤이든 친한이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맞서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취지의 그 글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마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주적은 이재명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수사적 표현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수사적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말씀 중에 자꾸 웃음이 나와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우는 건 아니었고 이제 주적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재명이 뭔가 대단히 사악한 것처럼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이재명이 무슨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 같은 느낌, 어떤 그런 이미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주적이죠? 뭐가 주적인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슨 지구 침략 외계인처럼 막 사악하게 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이 난리통에도 왜 대선 후보 1위로 이재명을 그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과 국민의힘은 왜 일반적인 국민들과 당 이름은 국민의힘이라면서 일반적인 다수의 국민들과는 왜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재명을 욕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하신 말씀은 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국민의힘이 대안이 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지하고 계신 거니까 따끔한 충고로 아니 충고 아니에요. 저 궁금해서 물음 질문이었고 죄송해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왜요? 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게 아니고 가장 위험하다고요? 가장 유명하다. 위험하다. 저는 사실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전과가 몇 개고 지금 재판받은 몇 개고 그거는 두 번째로 치고요. 네.
이거는 사실 뭐 당연히 이경 대변인께서는 저랑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굳이 왜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번 2024년 총선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는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오면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헌법상 부여된 권력을 행사할 때 사실은 그거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 권력의 행사가 굉장히 자제되어야 이 헌정 질서는 유지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고 지난 대선 이후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오고 2024년 총선 때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경 대변인께서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으십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체제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민주당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정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물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에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해 왔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12월 3일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 12월 3일은 그 다음 문제고 그 전에 이런 엄청난 어떤 사실상의 입법권 남용,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지금 탄핵소추가 30번이 되는 이 행태를 야기한 분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고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입법권도 굉장히 잔인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쓴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자제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서로 지켜온 하나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는데 그 선을 저는 이재명 대표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반박 짧게만. 반박하셔야죠. 이거는 반박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반박하면 또 재반박이 나와요. 저는 재반박 안 할게요. 아니 그러면 약하게 짧게 할게요. 탄핵 뭐 줄탄핵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헌재에서도 줄탄핵 아니다라고 이미 나왔고, 근데 그 전에 아니 줄 거부권이 먼저였잖아요. 그것은 왜 항상 빼고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난 총선에 경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경선은 뭐 이렇게 떳떳합니까? 민주당 경선 이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니 뭐니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사악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언제부터 민주당에서 떨어진 저 같은 사람들, 경선도 못 해본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애틋하게 챙기셨는지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지막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사법 리스크 2심에서 이해 안 된다. 이거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딱 얘기했을 때 우리 장모가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대놓고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2심에서 무죄 받은 것과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 김건희 씨 빼고 그냥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것만 놓고 봤어도 완벽한 거짓말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반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끝도 없어요. 자, 뭐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고비를 넘겼고 분위기 자체는 이재명 대표한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우리나라가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잖아요. 여권이 하루는 웃었다, 야권이 웃었다. 정말 이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극찬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막 비난을 하죠. 야,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정말 제가 이 단어를 알고 있을까 싶은 단어가 나왔어요. 파기자판. 파기자판 설명 좀 해주세요. 자판기도 아니고. 예, 자판기도 아니고. 파기자판은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통 판결을 할 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법률 적용이나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사실관계 할 당시에 어떤 뭐 증거법에 위반됐다거나 이제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이 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잘못 적용됐으면 이건 법률적으로 잘못 적용됐다라고 파기하고 고등법원 너네가 다시 그 사실관계에 법률을 다시 적용해봐. 환송합니다. 그게 이제 파기 환송이에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굳이 이걸 환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 법률 적용의 위법과 함께 사실관계를 그냥 바로 거기서 적용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 해서 파기자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해 버리니까 확정이 훨씬 땡겨지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이 일어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등판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공식적인 의견인가요? 공식적인 의견 뭐 당론이나 그런 건 아니고 당론은 아닌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나경원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대법원한테 빨리 판결해달라. 지금 서울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 그 항소심 기록을 넘겼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넘겼거든요. 검찰에 상고가 있자마자 넘겼는데 그럼 대법원이 그 기록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검토를 빨리 해서 다시 파기하더라도 환송하지 말고 파기하더라도 재판해달라. 그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법률에 대해서 아주 특히 헌법과 관련된 대법원 관련된 거 많이 알게 됐어요. 헌법 공부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파기 재판도 저도 그러니까 이 사례는 알고 있었으나 이 명칭이 파기 재판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심이라고 했잖아요. 대법원 법률심이다. 그러면 이재명 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기 재판이 그러니까 무죄에서 유죄가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유죄에서 무죄가 되는 사례는 상당히 많았다.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무죄에서 유죄로 되는 거 1, 2심에서 무죄였다. 근데 지금 이재명한테 막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유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2심 인용한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한 건도 없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건에 대해서 법률심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문기 차장 성남 시절에도 몰랐다. 이거 법률심입니까? 사실 판단 이슈예요. 사실 판단이죠. 아까 아니라고 했던 그 사실 판단이에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내가 협박이다. 근데 협박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용도 변경을 하는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공문을 20차례 보내는 증거가 딱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위 정당성이 더 인정되는 거니까 저는 파기 재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기 재판이 드문 일이잖아요. 거의 뭐 파기 재판 드문 일이고 기본적으로 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한 사건이 뒤집혀지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요. 네. 그 중에서 파기 재판은 더 드물고 그리고 무죄가 되는 가능성도 드물지만 무죄가 유죄가 될 가능성은 더 드물고 지금 다 1%도 안 되는 일반적으로는 사건인 경우에 1%는 안 되는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법원에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정확하게 법률 적용해서 벌 받게 해야죠.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의 몫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법원의 몫이고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과 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일이지 정치인들의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그 1%를 파고들어서 마치 그게 뭐 뒤집혀질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할 시간에 지금 뭐 AX 시대로 접어든다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AI를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력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대자동차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트럼프의 박수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트럼프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한국에 투자할 돈 글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지 언제까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들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일희일비하면서 그 결정을 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타넣어서 넣고 그래서 저는 좀 정치가 그것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장이 굉장히 소신 있는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파기 재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네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자 최상목 전 권한대행 지금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한국일보인가요? 그 단독 보도를 했는데 미국채 2억을 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팩트예요. 네. 근데 이 미국채 2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환율이 오르고 올라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경제사령탑이?
세상목은 이제 그 시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워하는 환율을 잡지 않고 본인의 지갑만 채운 사람이 된 겁니다. 본인의 지갑만. 아니, 능력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철학은 아예 이 사람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본인의 퍼스널 컬러 하고 다닐 때부터 이런 사람인지는 저는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치의 사법화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최상목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률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다면 해서 처벌을 받든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자체만으로는 물론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분은 자, 이걸 어떻게 쉴드를 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위법 사항은 아닌데, 그리고 국채를 본인이 샀다고 해서 그럼 대한민국의 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뭐 더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환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덜 하거나,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딱 증명이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사적인 투자와 공적인 직무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기를 불문하고 예. 경제부총리로서 저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시기가 언제든, 시기가 뭐 권한대행이었든 뭐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든, 어떤 때는 경제사령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굳이 경제사령탑 지위에 있는 분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저런 개인적인 투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직무를 소홀히 할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을 굳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하면 모를까. 굳이 미국 국제에 투자한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경제수장이에요. 대한민국 경제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한 행태는 무슨 월가 출장 소장처럼 하고 있었어요. 월가 출장 소장. 네. 그러니까 나라를 흔들리고 국민은 어려운데 본인은 미국채를 쇼핑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법률적으로 뭔가 처벌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국채는 더 많이 갖고 있다. 근데 그 국채는 2억 4천이었고 미국채는 2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류재호 위원장님 얘기에서 이 환율이 더 올라가도록 이 사람이 뭐 한 거 없고 뭐 떨어지도록 한 게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그 현 상황의 최고 사령탑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작위도 있었고 결국 그 자체가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본인이 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저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이분이 비판의 소지가 어떤 식으로든 네.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두 번째예요. 사실 청문회 때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팔겠다고 했는데 네. 다시 그거- 산 거죠. 예, 그때 그건 한번 잠깐 팔다가 네. 다시 산 거죠. 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국가 안정을 위해서 한숨부터 나오십니다. 역시. 예. 지금은 제가 먼저 할게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거 묻고 따지고, 민주당 뭐 초선 의원들은 따지지 않고 한덕수 의원 대행 탄핵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만들려면 자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그 8명의 재판관들이 구국의 심정으로 서로 양보하고 고집 꺾고 이래 가면서 의견 절충해서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리지 못하면 여기서 블루스크린 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4월 4일, 늦어도 4월 11일에는 결정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도 한숨을 같이 쉬면서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탄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은 뭔가는 하고 있다.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 바람이 국민의힘에 몇 안 되는 지금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초선 의원들이라도 힘을 모아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무엇이든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민의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꼭 우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얘기를 다음 주에 꼭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뉴스엔톡 지배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